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요, 파일 시스템과 프로세서 관리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권한이라는 부분,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주요한 파일 시스템은 무엇이 있느냐, 쉘이 무엇이고, 쉘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어떠한 종류가 있냐, 환경 변수는 무엇이냐, 프로세스의 개념과 리눅스에서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냐,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역시 이번에도 살펴볼 명령어의 개수가 좀 많거든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또 꼭 알아야 될 구조와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의 파일 권한 관리인데요. 리눅스는 모든 파일, 디렉토리를 포함한 모든 파일입니다. 모든 파일에 접근 권한과 소유권을 설정해서 관리합니다. 여기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정말 그 파일 디렉토리를 누가 갖고 있냐,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을 지정하는 거라고 하면, 권한은 사용자별로, 그룹별로 이 파일을 어떠한 권한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냐, 요거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읽을 수 있냐, 수정하거나 쓸 수 있냐, 또 실행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ls 어떤 명령이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거고요. -al 옵션, 숨긴 파일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이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chrismessage.txt라는 파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크리스이고 소유자가 속한 그룹도, 그러니까 그룹입니다. 그룹도 크리스이고, 그죠? 크리스라는 사용자, 크리스라는 그룹이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이 보이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요거는 일반적인 파일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맨 밑에 있는 마이 디렉토리를 보게 되면 맨 앞에 D로 시작하죠? 이건 디렉토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WX 형식으로 세 개의 정보가 보여지는데요. 각각 소유자, 다음에 소유자 그룹,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용자, others라고 하죠.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이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각각 read, write, 실행이 되겠습니다. RWX. 따라서 chrismessage.txt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소유자인 크리스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X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실행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크리스 그룹과 다른 사용자들은 읽을 수만 있습니다. 왜? R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자, 반대로 바로 밑에 있는 list.sh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디렉토리가 아닌 일반적인 파일인 거죠. 대신에 rwx, r, x, r, x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소유자인 루트는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고 루트 그룹과 다른 사람들은 읽고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write는 없으니까요. 그쵸?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 소유자 정보와 그다음에 접근 권한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ls-al, 즉 -l 옵션을 보게 되면요, 파일 유형 D 또는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접근 권한, 물리적 파일 연결 개수, 하드링크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 그룹, 크기, 마지막 변경 날짜, 시간, 그 다음에 파일명, 이와 같은 순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관심사는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 그룹,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에 D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디렉토리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디렉토리를 보시면요, RWX가 있죠, 앞부분에. 디렉토리에 RWX, R, 읽을 수 있다, write, 쓰거나 기록할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X는 뭐일까요? 디렉토리를 실행한다?
예, 해당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일과 디렉토리의 사용자, 예, 또는 그룹의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chown, chown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룹명은요, 앞에 이렇게 콜론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 옵션을 주면 하위 디렉토리까지 모두 포함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밑에 이렇게 또 예를 하나, 명령 수행 예를 하나 기록해 놨는데요. 예를 들면 샘플.txt를 크리스라는 사용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바로 땡땡 콜론이 붙어 있죠. 크리스라는 그룹으로 소유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ls 명령을 입력해 보니까 사용자도 크리스, 그룹도 크리스, 이렇게 변경된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는 어땠었죠? 예, 둘 다 루트가 되었던 거 있고요. 자,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변경된다라는 거, 예, 요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grp 그룹을 바꿔주는 겁니다. 소유 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명령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rwx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접근 권한입니다. 접근 권한을 바꿀 수 있는 chmod, mo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역시 -r 옵션을 주게 되면 하위 디렉토리까지 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근데 chmod 같은 경우에는요, 접근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chmod 한 다음에 파일, 그러니까 대상 파일인 겁니다. 이 파일에 권한을 바꿔줄 건데 플러스 X입니다. 예, 실행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X 해버리게 되면 소유자, 그룹,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 모두에게 X, 실행 권한이 부여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실행 권한을 제거하고 싶다, 모두에게서 그러면 -X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용자한테만 부여하고 싶다, 소유자에게만, 그러면 U, 사용자, 플러스 X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또는 부여하거나 제외하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원하는 권한만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chmod g는 rx 그러면 그룹한테 리드와 실행 권한을 세팅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또 chmod에 o-x가 되어 있죠. 기타 다른 사람들, 예, 기타 사람들은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자, 요런 식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요. chmod 76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rwx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진수로 따지게 되면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 되죠. 그쵸? 이걸 다시 숫자화 시키면은 4, 2, 1가 됩니다. rwx 비트가 모두 세팅이 됐다 그러면 4, 2, 1니까 7이 되겠죠. 그러니까 chmod의 이 앞에 7은 소유자한테 모든 권한 rwx를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6은 뭘까요? rwx에서 r과 w만 세팅이 되면 4, 2, x는 아니면 0이잖아요. 그래서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룹한테는 리드와 라이트만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직관적으로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숫자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세팅할 수도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umask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면서도 좀 헷갈릴 수 있고 그만큼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일과 디렉토리를 만들 때 기본 권한을 무엇으로 어떠한 값으로 세팅하겠냐 이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데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umask의 값으로 세팅되는 게 아니라 파일인 경우에는 666에서 umask의 값을 뺀 값으로 디렉토리는 777에서 umask의 값을 뺀 값으로 설정이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umask 하게 되면 0022 이렇게 값이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게 표시가 되는데요. 아니면 umask 또 002 이렇게 해버리면은 0022 디폴트 값이 아니라 002를 세팅할 거야 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002라는 값으로 권한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파일인 경우에는 666에서 002를 뺀 값,
디렉터리는 777에서 002를 뺀 값으로 세팅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기도 좀 쉽고 그만큼 시험에도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예제도 달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아마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에는요, 특수 권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권한에 준해서 동작하는 리눅스의 특성상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수 권한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요. setUID, setGUID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해당 파일에 접근해서 사용할 때에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할 거냐, 그러니까 소유 그룹의 권한을 실행할 거냐, 이렇게 변경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출처를 밝히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일상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루트 계정, 그러니까 루트의 소유자인 파일에 내가 접근한다고 그러면 그때에 만약에 set UID가 설정돼 있다면 나의 권한이 루트의 권한으로 바뀌었다가 실제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권한의 범위가 루트로 가서 실행이 되다가 끝나면 다시 나의 권한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소유자의 권한으로 되는 부분이 setUID, 소유 그룹으로 권한으로 실행되는 게 setGID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입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마 우리가 이전 과정에서 보고 넘어왔을 텐데 사용자의 계정 정보, 패스워드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설정 파일이 되겠지요. 섀도우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의 소유자는 당연히 루트일 겁니다. 근데 크리스라는 사람이 나의 계정에 비밀번호를 변경된다. 그러면 소유자가 루트인 패스워드를 접근해서 변경을 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루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을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setUID 이런 것들을 세팅함으로 잠깐 루트의 권한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리눅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보안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setUI나 setGUID가 세팅된 경우에는요, 그 X 실행 있잖아요. 실행이 표시되는 부분에 소문자 S 혹은 대문자 S로 표시가 됩니다. 소문자 S인 경우에는 실행 파일일 경우인 거고요. 실행 파일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문자 S가 표시가 됩니다. 또한 CH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setUI나 setGUID를 세팅해 줄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4.2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4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로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이제 함께 참석하시는 학우님들이나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 드리는데 여기 예제가 CH 모드죠? 앞부분에 보면은 664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어떤 권한인데 앞에 2가 붙어 있잖아요. 예, setGUID. 예, 요것을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특수 권한으로 스티키빗이 있습니다. 예, 스티키빗은요, T로 표시가 되는데요. ls-ar 이렇게 하면은 T로 표시되는데 스티키 비트가 필요한 이유는요, 템프와 같이 공유 폴더 같은 경우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파일을 기록하기도 하고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특수한 환경이 발생했을 때에 소유자나 그 파일의 소유자나 루트만 그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지정해 놓는 거. 그래서 보통 공유 폴더에 스티키 비트가 세팅이 되겠죠. 예, 이런 특수 권한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보안 쪽을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드리지만 혹시 보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setUID, setGUID, 스티키빗은 또 보안 쪽과 리눅스 보안 쪽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후에 혹시 접하게 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크 쿼터에 대해서 볼 건데요. 디스크 쿼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용자마다
또는 디스크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용자 또는 그룹이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 혹은 개수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쿼터, 그쵸? 어느 만큼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아이노드 개수의 제한이라든지 할당된 디스크 블록의 수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나 그룹별로요. 또는 파일 시스템별로요. 참고로 아이노드는 뭐냐면요,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객체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노드의 개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에 제한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디스크 쿼터와 관련해서는요,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실제 운영할 때는 나만 사용하는 리눅스라 그러면 많이 건드릴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설정 파일은요, etc 밑에 fstab, 예, 여기 안에 설정이 들어있고요. 다음에 사용자마다 쿼터 파일이 지정되는데 a quota.user, 다음에 그룹 같은 경우에는 a quota.group, 이런 것들이 설정 파일로 함께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명령어들도 있는데요. 마운팅을 하거나 재마운팅 할 때는요, 마운트라는 명령을 함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다시 마운트 할 때는요, 리마운트하고 슬래시 쿼타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마운트 할 경우 슬래시 쿼타 옵션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타 오프 비활성화, 쿼타 온 활성화, 점검을 하는 쿼타 체크,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사용할 만한 또는 사용되는 명령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ed 쿼타가 있고요. set 쿼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ed 쿼타 같은 경우에는요, 편집기를 이용한 사용자, 어떻게 보니까 편집기를 이용해서 사용자마다 쿼타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set 쿼타는요, 하나의 명령어를 그냥 탁탁 설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ed 쿼타는 앞에 ed가 붙었잖아요. 그냥 에디터라고 어떻게 보면 연관해서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파일 시스템이 뭐냐? 스토리지, 디스크 장치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 혹은 관리하는 방식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의 개념은 이거지만 최근에 이 파일 시스템을 개념적으로 더 확장해서 리모트에 있는, 서버에 있는 파일도 내가 접근해보자라는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파일 시스템, 서버 파일 접근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또 가상 파일 시스템까지도 파일을 관리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요, 슈퍼블록, 그룹 디스크립터 테이블, 블록 빈맵, 아이노드와 같은 여러 가지 구조로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블록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블록이죠. 파일 시스템 관련 정보, 블록의 크기, 아이노드의 개수, 이런 정보를 담고 있고요. 블록 빈맵 같은 경우에는요, 블록의 사용 상태를 설정합니다. 아이노드, 이미 말씀드렸듯이 파일 이름을 제외한 파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대한 고유 번호, 아이디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일반 파일인지,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실제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어딘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리눅스의 주요한 파일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종류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T, 그러니까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보통 EXT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인 예전에 사용된 초창기에 EXT1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T2가 나왔는데요. 고용량 디스크, 요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T3, 요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파일 시스템인데요. 리눅스의 대표적인 저널링을 지원하도록 확장된 파일 시스템입니다. 저널링이 무엇이냐? 특정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또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접근 제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으로도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XT4가 나왔는데요. 물리적으로 연속된 블록의 할당, 그 다음에 더 큰 용량의 파일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다. 또한 리눅스 파일 시스템 중에서는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또 구별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JFS, 다음에 XFS 등이 있겠습니다. JFS 키워드가 무엇이냐? IBM, GPL, 그 다음에 현재 리눅스용으로 개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XFS 64비트 주소를 지원한다. 높은 확장성과 처리량을 갖는다. 요 정도 특징들 읽어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혹시 나중에 기출이라든지 예상 문제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시험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JFS와 XFS 등이 있더라. 이 정도만 알아도 일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또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널링 파일 시스템 중에서 이렇게 라이저 FS라고 할까요? 예,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예, 독일에서 만든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런 어떤 파일 시스템이나 종류가 있을 때는 키워드 하나를 잡아서 기억을 해야 시험을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실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MB가 있습니다. 삼바. 그러니까 서버 메시지 블록이라고 해서 SMB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파일과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윈도우와 리눅스를,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과 리눅스 시스템의 파일, 폴더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SMB를 확장한 CIFS라는 파일 형식도 있습니다. 예, 라우터를 뛰어넘어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조금 더 원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NFS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쵸? 원격에 있는 공유된 영역을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됐죠? 이 정도 내용.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비록 동영상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해상도 좋게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나올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내용들의 키워드, 특징을 살펴보고 기억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우리 함께 살펴볼 문제도 그렇고 또 일상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예상 문제 또는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구나 정도를 또 봐주시면 아마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권에 준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지선다형이기도 하고요. 또 1차 같은 경우는 또 온라인으로도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지원 가능한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파일 시스템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FAT가 있죠. FAT. 예전에 윈도우에서 사용하던 초기 파일 형식입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실은 사용하기 많이 불편합니다. 파일 명의 길이도 제한이 있고요.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 용량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FAT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FAT의 호환을 가져가면서요. 파일 이름도 255자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FAT32가 있죠. 예, FAT32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다란 디스크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단일 파일 있죠. 단일 파일의 크기는 4기가 이상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6기가, 7기가짜리 어떤 데이터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FAT32 시스템에는 저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TFS가 있습니다. NTFS가 현재 우리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을 쓰는 이거를 많이 쓰는 현재 시스템에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 권장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용량 제한도 없고요.
보안적으로도 뛰어나고요. 또 오류에 대한 복구 기능까지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리눅스가 기본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지원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패치라든지 프로그램 등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기타 파일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CD-ROM과 관련된 iOS 9660, 그 다음에 우리 왜 DVD라고 하고 있잖아요. UDF 파일 시스템, 또 그 맥 있죠, 맥. OSX와 관련돼 있는 HFSS,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토리지 저장소가 있다고 해서 윈도우처럼 또는 다른 어떤 PNP를 잘 지원하는 프로그램처럼 꽂기만 하면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마운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치를 마치 디렉토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운트와 언마운트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또 디스크 등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요.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마운트는 스토리지 장치를 연결해서 디렉토리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설정 파일은요, 기본적으로 etc 밑에 fs 스텝에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요, 부팅 시에 참조해가지고 자동으로 마운트 해야 하는 그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운트된 블록 시스템의 정보는 어디 있냐? etc 밑에 mtab이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는 기본적으로요, 옵션과 함께 장치명, 할당에서 사용할 디렉토리명, 이런 것들이 실행 파일의 어떤 그런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n 옵션, m탭에 기록 안 하고 하겠다. -f 옵션, 실제 마운트 하는 게 아니라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정도만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 -t 옵션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자, 더 사용하지 않으면 언마운트를 하겠죠? 예, 마운트를 해제하는 명령이 언마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젝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D-ROM 같은 장치를 왜 있잖아요. 왜 혹시 이런 것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CD-ROM 누르면 CD-ROM 이렇게 나오면서 꺼낼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젝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R 옵션 CD-ROM, -F 옵션 프로피 장치, 이런 것들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리눅스에서 이렇게 이런 장치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F디스크라는 걸 봤습니다. 뭐죠? 파티션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단순히 디스크에다가 파티션만 만든다고 파일을 막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의 파일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mkfs 대표적인 거죠. 예, 해당 장치에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t 옵션으로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진행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 하나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특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mk2fs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이 명령의 특징 ext2 다음에 3, 4와 같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또 -j 옵션으로 전원링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좀 특이한데요, 레이드와 관련된 -대문자 r 옵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fs 체크,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체크의 약자겠죠. fsck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점검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lost plus found라는 디렉토리에 그런 손상된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들을 기록하게 되고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복구하게 되면 그 정보는 삭제가 되겠지요. 자, -a 옵션으로 자동 복구, -r 옵션으로 확인 후 복구, 그 다음에 -t 옵션으로 파일 시스템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계속 살펴볼 건데요. E2FSCK가 있습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점검하고 복구하는 거, 바꿔 말해서 ext 2, 3, 4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일 시스템을 점검하고 복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옵션 중에요. 재밌는 게 있는데요. -C 옵션, 배드 블록을 점검하는 게 있고요. -F 옵션, 문제가 없는 시스템까지 다 그냥 점검을 해라. 이런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에 이렇게 파일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는 명령이 있는 반면, 자, 디렉토리별로 또는 현재의 스토리지에 도대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고 각 디렉토리별로 파일별로 어느 정도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스크 유지지 DU가 있습니다. 디렉토리별 디스크 사용량을 표시해 줍니다.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옵션도 제공을 해주고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DU 한 다음에 마스터라는 디렉토리명을 지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이렇게 서브 디렉토리별로 적은 용량만 어떻게 보면 차지하고 있죠. 왜냐면 파일 몇 개 넣어놓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디스크별로 사용 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운트된 저장한테 용량을 표시해 주는 건데요. 파티션 단위별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DF가 있습니다. DF 옵션. DF를 이용해서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남아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옵션들이 함께 제공되고 있죠.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디스크를 스토리지 장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 궁금한 부분들 얼마큼 남아있나, 얼마큼 소유하고 있나, 어떠한 디렉토리가 얼마큼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전부터 몇 개 살펴본 일련의 명령어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겠죠. 또 보겠습니다. 이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설정 파일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기 쉽겠죠. etc 밑에 fs 탭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정보, 그 다음에 관리하는 설정 파일,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의 정보 있잖아요. 파일 시스템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설정 파일이 될 거고요. 부팅할 때 자동으로 마운트해야 될 그런 정보들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로 운영하고 있는 리눅스의 fs 스텝 내용을 cat 명령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 보여졌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어떠한 파일 시스템 타입이다,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백업 정책이라든지 복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리눅스의 쉘과 환경 설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용자 측면에서도 의미 있게 알고 있고 활용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쉘이라는 게 명령어 해석기거든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커널에 전달하고 커널의 수행 결과를 다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해석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기능이 되겠죠. 또한 우리 이제 로그인 시 우리 설정하는 패스워드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필드에 사용자별로 어떤 쉘을 사용할지도 지정을 해줍니다. 어떠한 쉘을 사용하도록 지정한다? 쉘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밑에 쉘의 분류부터 볼 건데요. 본쉘 계열의 콘쉘이나 배쉬쉘 이런 것들이 있고요. C쉘 계열의 TC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쉘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쉘들은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보고 왔던 내용이죠. 리다이렉션, 파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령어들을 조립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하나 쉘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요. 일련의 명령어와 약간의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명령어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또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하게 반응을 주고받는 포그라운드, 또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뒤에서 돌아가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죠.
쉘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쉘이 배쉬 쉘과 제트 쉘이 있는데요. 배쉬 쉘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표준 쉘로 알려져 있고요. 포식스 환입니다. 그러니까 배쉬 쉘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기능을 좀 더 확장한 제트 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쉘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볼 건데요. 사용할 수 있는 쉘의 목록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쉘의 목록은 etc 밑에 쉘스라는 그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밑에 제가 예제로 가져온 내용을 보면요. cat 명령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쉘의 목록을 파일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가 있는데 이후에 다시 보겠지만 쉘이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확인할 때는 리눅스 기준으로 스트링 달러를 붙이는데요. 에코 명령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빈의 배쉬 쉘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etc의 패스워드 설정값 있죠. 맨 마지막 필드에 사용자별로 사용할 쉘도 지정되어 있다. 이것도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경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간히 아마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환경 변수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또 쉘이 참고하고 사용할 정보들을 담아놓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환경 변수에는요, 전역의 특징을 갖고 있는 환경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쉘 변수가 있는데요. 전체 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 현재 로그인한 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 이렇게 좀 특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환경 변수의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요. env s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관계 갖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요한 환경 변수를 몇 개 볼 건데요. 패스 어떤 거였죠? 패스? 예,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찾아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명령을 찾기 위해서 방문할 디렉토리의 경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게 패스가 되겠죠. 사용자의 홈폴더 얘기하는 겁니다. 호스트네임, 내 PC 호스트네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ps1, 우리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롬프트가 뜨잖아요. 요거 사용자의 명령을 대기하는 그 표시, 이 프롬프트는 무엇을 쓸 거냐 이런 겁니다. 현재 사용하는 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쉘 환경 변수. 그 다음에 tmout, 이거 뭐였었죠? tmout, 예, 사용자의 어떤 동작이 없을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로그아웃을 시킬 거냐, 이런 값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메일이 도착했을 때 어디에 저장할 거냐라는 이런 메일, 어디에 저장할 거냐는 그 경로를 담고 있는 메일, 이러한 환경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고요. 이 환경 변수를 참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에 스트링 달러를 붙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트링 달러 ps1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export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고요. 명령을 쓰는 거고요. export 변수명은 값 이렇게 해줍니다.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조는 변수명 앞에 스트링 달러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쓰지 않을 거야, 이 환경 변수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죠. 그럴 때는 onset 환경 변수명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환경 설정 파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거나 새로운 쉘을 열면 항상 적용되는 설정 값들이나 항상 실행이 될 명령어들이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것을 지원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런 설정 파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배쉬 쉘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자면요, 공동으로 설정되는 거, 사용자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설정되는 부분이 etc 밑에 프로파일에 담겨 있고 etc 밑에 배쉬 rc라는 설정값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별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결국 사용자의 홈폴더에 저장해 놔야겠죠. 그래서
홈폴더, 틸다가 홈폴더를 의미하잖아요. 점 배시 프로파일, 로그인 시 적용. 점 배시 히스토리,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들을 기록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히스토리 기능과 연관된 겁니다. 점 배시 RC, 에리어스와 자동 실행 등을 지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좀 체크가 필요한데요. 로그아웃 하기 직전에 실행되는 점 배시 로그아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 리눅스에서 운영할 때는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더 얘기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파일 이름 앞에 점이 붙어 있죠. 점이 어떤 의미일까요? 리눅스에서 파일명 이름의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숨김 속성, 히든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a 옵션 등으로, 그러니까 LS를 하는데 -a 옵션과 같이 지정을 해줘야 보여지는 그런 파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자동 실행할 스크립트들의 경로를 저장하는 etc 밑에 profile.d라는 이런 설정 파일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눅스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면은 이 파일을 찾아가지고 내가 수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시험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항목들이겠죠. 왜냐면 물어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로그인 시 실행되는 파일, 로그아웃 바로 전에 실행되는 파일, 너무 물어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히스토리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배시 히스토리에 사용자가 우리들이 사용한 명령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한번 사용한 명령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히스토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요. 점 배시 히스토리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명령어 목록을 출력해 주게 되고요. 그냥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히스토리 명령 말고요. 프롬프트 상에서 그냥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전 명령어, 이후 명령어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면서 다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느낌표 2개, 맨 마지막에 실행한 명령을 바로 다시 실행해 주는 거. 느낌표 n, n번째. 느낌표 -n, 현재를 기준으로 몇 번째 전. 느낌표 스트링으로 시작하는 최근 명령어.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 다양하게 히스토리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요. 실제 느낌표 2개 이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일 테니까 혹시 나중에 리눅스를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한 번씩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명령을 또 타이핑하지 않고 느낌표 2개만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히스토리와 관련된 환경 변수가 있는데요. 히스토리 사이즈, 크기, 히스토리 파일, 그쵸? 파일의 크기, 그 다음에 포맷,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환경 변수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언급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차에서는 설명드리지 않는데, 에리아스라는 것도 있죠? 에리아스는 뭐였죠? 복잡한 명령어 또는 내가 사용하는 명령어를 다른 이름을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에리아스였죠?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무엇을 프로세스라고 하느냐?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됐다? CPU와 메모리 등의 자원을 할당받아서 동작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리눅스에서는요, 이러한 프로세스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ID, 번호를 붙여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ID, 보통 PID라고 약자로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최초 실행 프로세스, 즉 프로세스 ID가 1번인 프로세스가 이닛 프로세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CentOS 6에서 7로 가면서 시스템 D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이게 다소 좀 애매한 일이 있습니다. CentOS 7부터는요, 시스템 D가 최초 실행되고 이 시스템 D가 PID가 1번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를,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조금 조율하면서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둘 다.
그냥 일상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큰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겠지만 역시 말씀드렸듯이 원리와 시험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하나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프로세스 유형에는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포그라운드,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하게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 거, 백그라운드, 사용자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뒤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무엇이냐, 연관해서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개발과도 관계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래밍과도 관계가 있고, 프로그래밍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운영체제, 리눅스가 프로세스를 실제 실행할 때에 어떻게 실행하냐, 이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포크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괄호를 열고 닫았죠? 함수의 의미입니다. 포크 방식으로 실행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 프로세스가 있으면 복제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하나, A라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포크는요, A-가 되는 건데 복제해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부모, 자식 프로세스라고 불립니다.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EXE는 뭐냐면요, A가 EXE 방식으로 실행된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세스로 내가 그냥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체인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만 남게 되는 거죠. 자, 포크,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데 나를 복제해서 생성한다. EXEC, 내가 그냥 변한다. 그러면 혹시 이거 얘기가 될까요? 포크 한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가 EXE가 되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내가 만든 것 같이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포크와 EXEC 용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작하는 방식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데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팅 시, 일반적으로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이것을 보통 데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 같이 사용자들의 서비스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걸 보통 데몬이라고도 합니다. 리눅스에서는요, 데몬을 실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CentOS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버전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 스탠드 어론 방식이 있고요, 아이네티 방식이 있습니다. 스탠드 어론은 뭐냐면요, 프로그램 자체, 데몬 자체 프로그램이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HTTPD는 아파치 웹서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버가 구동되고 있다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항상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나 CPU라든지 자원 소비는 좀 더 크겠지만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겠죠. 반면 아이네티 슈퍼데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이네티, 참고로 커널 2.4, 즉 최근에는요 그냥 엑스아이네티라고 하는데 엑스아이네티 슈퍼데몬에 의해서 실행되는 데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비스가 없는 건데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해당되는 서비스를 구동해서 대응해 주겠다라는 거죠.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적은 양의 메모리, 적은 양의 자원을 사용을 하겠지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조금은 느릴 수 있겠죠. 응답하기까지. 자,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또 이것이 CentOS 7부터는요, 시스템 D에 의한 관리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문제 패턴이나 출제 동향이 어떻게 갈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CentOS 7부터는 시스템 D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기존 방식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중첩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시그널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시그널은요,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에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 신호, 이것을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명령어, 킬이 되겠습니다. 킬.
그리고 kill하고 -L 옵션을 주게 되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그널의 목록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통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많이 쓰이는, 강제로 죽일 때 많이 쓰이는 시그킬 9번입니다. 숫자로 이러한 어떤 대표적인 시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 STP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입력할 때 보통 동작을 하는데요. 대기로 바꿉니다. 대기. 그러니까 약간 프로그램이 동작되다가 대기 모드로 가는 겁니다. 잠깐 멈춰 있는 거. 자, 이런 시그널들을 그 프로세서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서와 관련된 명령어들을 좀 더 볼 건데요. 먼저 PS 명령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건데요. CPU의 사용 빈도가 낮은 순부터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옵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터미널 정보라든지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볼 거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가져온 내용은요. PS, AXL 모든 프로세스 목록을 다 보여다오. 근데 그랩으로 한번 파이프 한 다음에 그랩 명령을 또 이용을 했죠. 모든 프로세스 목록을 보여주는데 HTTP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화면에 보여줘. 그래서 이렇게 HTTP만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몬,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실제 구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자, PS3가 있습니다. PS3는 뭐냐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라인으로 나왔잖아요. PS3는요. 트리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명령이죠.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부 옵션들이 더 있기도 하고요. 현재 프로세스와 부부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H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잡스라고 했습니다. 잡스. 잡스는 뭐냐면요. 작업 프로세스의 동작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이 동작하고 있는지 그 목록을 보여준다는 거죠. 옵션으로 -L 옵션, -N 옵션, -P 옵션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은 잡스 하나만 쓰기보다는 FG 이런 명령과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예제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G 옵션 뭐죠? 작업 번호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로 동작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전환을 시키는 명령어, 이게 F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관리 명령의 사용 예를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핑 8.8.8.8입니다. 이거 핑 때리는 거잖아요. 8.8.8.8과 IP 통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거 멈추지 않고 계속 동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계속 무엇인가 출력을 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아웃에 화면으로 출력하는 것을 널로 뭐를 했죠? 리다이렉트 했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앰퍼센드를 붙였습니다. 앰퍼센드를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리눅스 명령이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잡스 명령으로 봤더니 조금 전에 실행한 명령이 백그라운드로 런닝 돌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FG 명령을 줬습니다. FG 한 다음에 아무런 옵션 안 줬죠? 그럼 현재 프로세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포그라운드로 가져왔고요. 컨트롤 Z 뭐죠? 멈춤입니다. 멈춤 상태로 다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시 FG로 포그라운드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컨트롤 C로 종료를 시킨 거죠. 이렇게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명령은 하나만 사용되기보다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령을 사용하면서 내 목적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kill 명령 보겠습니다. kill이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이벤트, 시그널을 프로세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L 옵션으로 시그널의 종류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9, 시그킬,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 시그인트, 시그킬, 그것을 전달해주는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보통 킬, 죽인다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때 보통 그러니까 킬 명령을 많이 사용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종료시킬 때뿐만 아니라 시그널, 이벤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킬 올도 있습니다. 동일한 데몬의 여러 프로세스를 한 번에 종료하는 거,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kill 명령의 사용 예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게 백그라운드로 ping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ps-al 뭐죠? 프로세스 목록을 보여주는데 다 보여달라. 그랬더니 ping이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때 보면 프로세스 아이디가 8898이라고 프로세스 아이디가 표시가 됩니다. ping 명령을 실행했는데 그 프로세스 아이디가 8898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ill 명령으로 아무런 옵션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료시키는 시그널을 간 겁니다. kill 8898 해가지고 종료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ps 명령으로 확인해 보니까 종료됨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잠시 후에 다시 ps 명령을 실행시키면 아예 이 표시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나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들은 실행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세스 A가 있고 B라는 게 있을 때에 어떤 것들이 더 CPU 시간을 더 많이 할당받아서 더 빠르게 실행돼야 되냐, 이것을 결정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를 디폴트로 가져가지 않고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나이스와 리나이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나이스는요,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프로세스를 새로 이렇게 싹 만드는 거고요. 나이스 옵션에 프로세스 명을 줍니다. 그래서 옵션 값에 -n 조정값 또는 마이너스 조정값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데요. ni의 값은요, -20부터 19까지 줄 수 있습니다. ni의 값의 범위를요. 그러니까 ni 값가 잠깐만요. 요 ni라는 값이요. 그 나이스 값, 즉 뭐냐면 실행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실행 우선순위가 -20부터 19까지가 있는데 -20 숫자가 작을수록 제일 실행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요. 숫자가 클수록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겁니다. 이 범위값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만약에 이 옵션을 -10을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만큼 증가시키는 겁니다. 10만큼 감소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2를 줘야겠죠.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는 이거는 옵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이 부분 혼돈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으면요, 기본 조정값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루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즉, 음수값을 옵션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루트가 아닌 경우에는요, 우선순위를 낮출 수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양수값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혹시 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접하지 못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혼돈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막 이런저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질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ni 값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20부터 19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 제일 높은 값이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겁니다. -20 제일 작은 값이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스는 우선순위를 변경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한다. 리나이스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요, 그냥 바로 딱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딱. 자, 나이스는 아까 변경하면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옵션 값으로 들어온 것을 더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리나이스는 상대값이 아니라 설정한 그 값 자체로 그냥 딱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예, 요 차이 물어보기도 쉽고 헷갈리기도 쉬운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스, ni 값이 뭐라고요? 우선순위 값이다.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다. -20부터 19까지가 있다. 나이스, 상대값을 지정해주면서 그 값만큼을 보정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리나이스, 지정한 그 값으로 그냥 변경돼 버린다. 프로세스는 그냥 계속 하나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 여러 번 반복드렸지만 그만큼 헷갈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탑 명령이 있습니다. 탑 명령어. 시스템의 운영 상태, 프로세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윈도우로 따지게 되면요, 타스크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고, CPU 점유율은 얼마고, 메모리를 얼마큼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명령이죠. 보통 우리 현업에서는 탑 쳐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5초에 한 번씩 갱신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시간도 -t 옵션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nohup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백그라운드로 작업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로그아웃을 하더라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표준 출력 화면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nohup로 실행을 하게 되면요. 기본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nohup.out이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물어보기 쉬운 내용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크론 명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이 크론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크론 탭을 설정하는 요 설정 값은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으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면서도 예제 등을 통해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학우님들 또는 참석하신 분들 좀 상황이 되시면 크론 자동 실행하는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요 내용이 어떤 식의 옵션들 예제가 있는지를 블로그 검색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시험뿐만 아니라 운영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크론의 개념과 의미 정도를 보겠습니다. 크론D라는 데몬이 있는데요. 이 데몬이 etc 밑에 크론 탭이라는 설정 파일을 참고해서 스케줄링, 반복, 조건에 따라서 반복해서 어떠한 명령 기능을 실행해 줍니다. 요거를 보통 크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을 제어하는 명령이 크론 탭이라는 명령도 있는 거고요.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etc 밑에 크론 탭이라는 설정 파일을 어떻게 설정하냐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환에서는 etc 밑에 크론 탭에 있는 기본 값을 can 명령으로 출력만 해본 거거든요. 예, 우리 학우님들 또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 블로그 등을 검색하셔서 몇 가지 사례들 실제 이게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예제를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차수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역시 많은 명령어들을 또 설명을 했고 살펴봐야 됐고요. 또 하나 저도 막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좀 혹시 제가 헷갈리는 건 아닌가 싶으면서 주의할 만큼 각각의 명령어도와 동작 방식들이 약간씩 소소하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특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 그런 기능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기억을 하거나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명령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필요하시면 찾아서 사용하시고 시험이라는 측면에서는 각 명령별로 특징 지을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게 매핑해서 기억해 주시면 우리 이제 자격증 취득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